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이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는데 옆에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부채가 뭐예요? 자본이 뭐예요? 자산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설명해주고 현금 흐름표까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아, 이래서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저희 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뭐 장사를 해서 현금을 이렇게 못 버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빌려줘요, 돈을. 부채가 이렇게 많아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딸이 질문한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왜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고 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빌려주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리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교환사채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교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한번 교환사채를 먼저 볼게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전환사채도 많이 발행했고 교환사채도 많이 발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기 순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적자가 많이 나서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교환사채도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면 교환사채가 무엇이냐? 교환사채는 우리가 전환사채는 뭐예요? 이게 사채가 발행하잖아요. 사채는 뭐예요? 부채죠, 부채. 만약 전환 기간 내에 이제 전환을 하면 뭐가 돼요? 자본으로 되죠, 자본. 그래서 부채가 없어지고 전화를 하면 이게 자본으로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좋아지잖아요. 교환사채는 뭐냐면 사채가 있어요. 사채가 있으면 회사가 이제 보통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주식, 타법인 주식도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은 자기 주식하고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교환사채를 발행하냐?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보통 자기 주식이 많은 회사들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요.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자기 주식을 시장에 뭐예요? 내놓으면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낮을 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을 때 경영권 어떤 보호를 위해서 적대적 M&A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우호적인 세력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어때요? 우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잖아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호 세력에게 교환사채로 발행해서 나중에 어떤 적대적 M&A를 한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넘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교환사채 그 교환 이 부분을 실제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 주식이 이쪽 세력에게 가는 거죠. 그럼 이 세력은 뭐예요? 자기 주식을 판 거가 되거든요. 우리 회사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의결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결권이 생겨서 뭐예요? 그 경영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교환사채를 많이 발행해요. 사례를 보면 이제 동아제약이라고 있었어요. 동아제약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서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때 자기 우호 세력에게. 그래서 자기 주식을 어때요? 넘기고 나중에 사채 발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행사하면 어떻게 교환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의결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영권도 보호하고 물론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아버지 손을 들어줘서 여유 있게 이기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 교환사채라는 게 발행이 됐어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사채의 지금 자본 조달 목적이 뭐예요? 어,
운영 자금 목적이죠. 운영 자금. 운영 자금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차입금 상환이에요. 차입금 시설 자금 대출을 어때요? 상환을 하는 거죠. 차입금은 뭐예요?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표시 이자율이 0%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사람들인데 이자를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나중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교환사채를 받았어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그냥 왜 빌려줄까? 왜? Why?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읽는 부분은 전환사채 제가 이론 동영상 아마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러면 이 관련된 공시사항은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환사채도 한번 읽어 보셔요. 충분히 이것도 표면 이자율이 0%예요. 그쵸? 0%. 만기 이자율은 뭐 표면 이자율은 이자를 안 주고 지금 빌린 거예요. 지금 100억 가까이를. 그렇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운영 장비인데 네트워크 장비 매입 대금.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회사를 읽어볼게요. 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9월과 2018년도 9월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2017년도 전년도에는 2,258억, 당년도에는 2,504억 해서 246억이 증가했어요. 3분기에는 전년도 814억 대비 873억 어때요? 59억이 증가했어요. 매출 총이익은 어때요? 지금 증가했죠? 이것도 증가하고.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34.3%, 3분기는 33.29%, 올해는 보니까 한 34.4%, 3분기는 39.5%.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매출 총이익률이 뭐라고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매출 원가가 뭐예요? 제조 제조 관련 비용들이 어때요? 매출 원가로 온다고 했잖아요. 도소매에서는 뭐예요? 상품 매입 원가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뭐냐면 마진을 나타내요. 마진. 그렇죠. 마진이 지금 3분기는 39.5%. 평균적으로 한 3% 4% 되잖아요. 34%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뭐 어때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적어도 10년 이상 40% 이상 좀 마진이 돼줘야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어떤 그러한 그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라기보다도 업황 사이클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초장기적인 투자보다도 그 사이클 관점에서 그렇죠. 지금 어때요? 5G라는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초기에는 뭐 적게 투자할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더 걸리나 빨리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늦게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죠? 5G는 그런데 시간의 문제지 이루어질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G 관련된 회사들은 공부를 많이 좀 해놓으셔야 되죠. 시간의 문제지 어떤 장기적으로 이것은 인과관계에서 일어날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업황 사이클 관점에서 접근을 이제 해보시자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어떠세요? 보면 적자에서 전년도 지금 흑자로 84억 정도 흑자됐죠. 11억에서 46억. 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여기 금융원가를 보면 119억이에요. 그리고 3분기 24억이고 여기는 뭐예요? 금융원가가 작년에 143억, 68억. 금융원가가 그래도 많이 줄었지만 상당히 절대적인 수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금융원가가 있냐 주석상을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봐봤는데 어떤 금융자산, 파생상품, 뭐 평가손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금융자산 평가손실, 파생상품 평가손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자 비용은 한 25억 정도 있더라고요. 25억. 그래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한번 이자 비용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분모로 영업이익을 분자로 놓으면 한 3.3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갖고도 남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여튼 1.5배 이상 되면 1.5배를 보통 평균적으로 잡거든요. 1.5배 이상 되면 영업이익으로 금융 원가를 갚고 남는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에게는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권자들에게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는 것들은 이제 보통 영업이익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3.36이라서 좀 충분히 안정적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지분법이 손실도 많이 났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비용을 보니까 117억이에요. 77억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1억에서 13억까지. 이게 대손상각비가 많아요. 대손상각비. 보통 대손상각비는 영업이익 쪽으로 가는데 판관비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뭐 대여금이 보통 재무활동 관련된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쪽은. 그래서 그 대여금과 관련된 어떤 대손상각 기타 비용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커요. 한 61억 정도 대손상각비를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여를 했는데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에 대여를 했는데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손상각비를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하고. 나중에 못 받으면 충당금에서 없어지는 거죠. 부채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지금 61억.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죠. 회사에서 빌려주고 못 받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실제로 못 받는 거지. 뭐 횡령을 하는 건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일반 기업들에서는 뭐 비상장 회사들은 보통 대여금으로 해서 보통 많이 이제 가지금 없애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3분기는 어때요? 25억 정도 흑자가 났죠. 전년도에는 7억인데 한 18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89억 적자였는데 누적으로 61억 적자로 축소가 됐죠. 26억 정도 이익이 증가해서 축소가 됐죠. 예,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죠. 이거 지배 기업의 소유주 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그 재무상태표의 이익 잉여으로 가는데 계속 어떤 적자가 발생해서 어때요? 적자 폭이 좀 더 늘어났죠. 308억으로. 그래서 회사가 뭐예요?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하면 부채가 자본으로 가는 거죠. 자본으로 가서 어때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렇죠. 기타 불입 자본도 증가하고 그래서 어떤 이건 뭐예요? 자본 잠식은 일어날 확률이 좀 적죠. 워낙 이게 그 전환사채가 전환이 많이 돼서 자본 잠식이 일어날 확률은 적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14%예요. 114%. 어떻게 해요? 부채 비율이 좀 높죠. 높은데 이 부채가 보면 전환사채 아까 봤죠? 전환사채해서 그 다음에 교환사채 어때요? 이자율이 0%예요. 그냥 이자가 안 나가는 그런 부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면으로 나타낸 부채 비율보다는 좀 안정적이에요. 예.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현금을 끌어오는 능력은 좀 있는 회사다. 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냐. 부채 비율을 높죠. 그렇지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부채들이 많다. 그래서 부채 비율 액면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자, 유동자산은 뭐예요? 1년을 기점으로 비유동자산 1년 초과, 유동부채는 1년, 비유동부채는 1년 초과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어때? 유동부채가 1698억이에요. 그렇죠? 유동자산은 뭐예요? 2619억. 유동비율은 좋죠. 그렇지만 이제 당좌 자산을 구해서 당좌 비율을 계산하라고 했죠. 자, 재고자산을 빼면 당좌 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2619억에서 재고자산이 652억을 빼면 1967억이에요. 그러면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게 1698억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1967억이죠. 어때요? 갚을 수 있죠. 충분히 이걸로 당좌 자산으로. 그래서 당좌 비율은 안정적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보니까 451억. 거의 전년하고 460억이니까 비슷하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조달 원천이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왜 그러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재무 쪽에서 조달된 자금이 이런 쪽에 묻어 있다는 거죠. 매출 채권은 어때요? 지금 전년도에 756억에서 867억 증가했어요. 매출 대비 매출이 246억이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111억이 증가했어요. 그쵸? 매출 대비하면 33.49%, 이거 867억은 34.65% 약간 증가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그래도 체킹을 해보시라.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기타 유동 금융자산에 아마 대여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대여금에 지금 대손 상각비로 설정한 게 한 61억 정도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부채를 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동 금융자산이 많이 증가했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여금을 못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보면 342억에서 652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309억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200 얼마예요? 46억이 증가했는데 309억이 증가했어요. 자, 재고자산 증가하면 봐야 될 게 뭐예요? 주석사항을 보고 재고자산 세부 내역을 보셔요. 제품, 상품, 제공품, 원재료. 원재료가 증가하는 것은 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재료는 왜냐하면 우리가 대량으로 좀 원재료를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 할인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해놔야 적시에 제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업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회사들은 원재료를 좀 많이 매입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제품하고 상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품하고 상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뭐냐면 매출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안전 재고를 두는 경우, 또 한 경우는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여 있는 경우예요. 두 가지 부분의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항상 접근을 하시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재고 자산은 항상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재고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매출 채권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여기 보면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영업 현금 리스크죠? 리스크예요. 이 부분은 리스크고 항상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알았죠? 이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하시고 자 여기서 기타 유동자산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자산인지 일단 주석사항 볼 거예요. 자,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 자, 어때요? 금융자산이 132억이에요. 이것도 자금 조달의 원천이 뭐예요? 거의 뭐 전환사채나 교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묻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기업죠. 이건 지분법 투자예요. 지분법. 그렇죠. 종속기업은 뭐 어때요? 연결기업은 연결 대상, 이건 연결 대상이죠. 연결 대상은 뭐예요?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죠? 개별 재무제표에 나타나죠. 그렇죠. 여기 보면 개별 재무제표에 나타난다고요. 종속기업은 그래서 1094억인데 이것은 관계기업하고 종속기업 합쳐진 거죠. 1094억. 근데 연결 재무제표에는 뭐예요? 1094억에서 일부만 나타나는 거죠. 386억. 나머지는 연결 대상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저번 연결 회계 설명할 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 확인해 보셔요. 이 보면 유형자산이 크긴 크지만 그 무형자산도 상당히 그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죠. 이 회사는 뭐냐면 전통적인 산업의 부분과 좀 미래 산업이 좀 균형이 잡혀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 투자 부동산은 뭐예요? 임대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거고, 자, 부채,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라고 했죠. 자, 단기 매입 채무 보셔 285억이 증가했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는 것은 돈을 매입을 하고 안 줬다는 거잖아요. 안 줬다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갑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뭐 하청업체들에게 내가 매입 채무는 뭐예요? 이자가 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채무기 때문에 좀 늦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갑에 어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잖아요. 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못 줬을 그러한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현금은 상당히 많잖아요.
좀 늦게 줬어요. 예, 지금 상당히 갑의 입장에서 좀 주는 것을 기간을 좀 늦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좀 늦출수록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생 상품, 유동이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게 비유동자산 있죠. 장기 차입금 만기가 1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1년 이내에 만기가 이제 지금 돌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유동성이라고 해가지고 계정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만기가 1년 이내로 딱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단기 차입금 104억 정도 증가했죠. 104억 정도.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유동성 장기부터 지금 돌렸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장기 차입금도 어때요? 줄었죠? 왜? 지금 94억에서 60억까지 줄어 30억 정도 줄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일부는 갚았고 지금 많이 지금 어때요? 정년보다 많이 갚은 것도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장기 부채도 있고 또 유동성 장기 부채로도 가고 자 파생 상품 부채도 있고 여기 보면 장기 부채하고 아마 장기 부채가 이것도 한번 주석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채인 거 전환사채나 뭐 교환사채 이건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상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고 현금 흐름표를 보면 어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적자가 심해졌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업활동에서는 투자활동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안 되니까 막 파는 거죠. 금융상품도 처분하고 해서 현금을 모으고 그럼 재무활동에서 뭐예요? 단기 차입금은 어떻게 보면 좀 갚은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뭐 증가되고 갚잖아요. 거의. 근데 사채가 증가했죠. 200억. 이게 전환사채. 뭐냐면 이자가 안 나가는 사채를 통해서 이자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상환을 좀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말 현금은 336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그리고 이 회사 한번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그 매출이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10년치를 보셔요. 10년치를 한번 쭉 훑어보셔요. 훑어보시면 이게 장기적으로 뭐 성장하는 산업인지 아니면 어떤 업황 사이클을 타는 그런 산업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사업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 이쪽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 10년 정도치는 추이를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추이는 가급적이는 안 보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한번 그 교환사채로 공부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추이는 제가 정리를 따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한번 보셔요. 자,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지주회사. 저번에 지주회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지주회사. 제가 지주회사는 아마 DY인가 그 회사를 설명할 때 지주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DY라는 회사를 설명하면서 사업 지주회사, 그다음에 순수 지주회사 설명을 드렸어요. 순수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그 지배만 할 목적. 사업 지주회사는 지배뿐만 아니라 직접 본연의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사업도 하면서 지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연결 대상 종속 기업을 보니까 다산 존 솔루션스가 있어요. 이 다산 존 솔루션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그 57.31%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회사예요. 의미적으로 좀 매출도 발생하고 이익도 발생하는 우리가 M&A를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M&A를 성공했잖아요. 이제 성공 DNA가 이제 생긴 거죠. 2016년도에 M&A를 해서 지금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DNA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보고서 읽다 보니까 나와요. 독일 회사인데
이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독일 회사 매출이 한 500억 정도, 500억 이상 발생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M&A 또 성공하면 내년에 매출이 뭐예요? 500억 이상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어발식 M&A를 하면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업 영역, 우리 회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사업 영역 안에서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M&A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M&A 같아요. 지금 이 부분 어, 다산 존 솔루션스, 그래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좀 해외적으로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홍콩, 중국, 일본, 프랑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TTF라는 그 사업부가 있어요. TTF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H 초고속 인터넷망이거든요. 근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해외에 보면은 이 부분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산업, 이제 초기 단계인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초고속 인터넷망이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숙기지만 해외는 성장기, 이제 성장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초고속 인터넷만 사용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 이렇게 어떤 그 영업 조직, 그 다음에 해외 법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이쪽에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환사채, 전환사채.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이런 성장기.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다산 존 솔루션스 보셔요. 이게 915억, 915억이 3분기까지 지금, 그렇죠? 당분기까지 915억이란 말이에요. 또 반기순이 6억. 그 다음에 이건 다산 솔루션스는 이거예요. 43억. 그래도 의미 있는 이익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하고 대만도 그렇고 인도는 어때? 255억이지만 지금 20억 정도 적자가 났죠.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 그대로 투자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 딱 이것만 봤을 때는 해외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뭐 다른 거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 딱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떤 문어발식 어떤 뭐 갑자기 뭐 건설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이 사업 안에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본연의 업무에서 이제 확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제 미국 이게 다산 존 솔루션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고, 그 다음에 국내에 보면 계열회사 보면 솔루에타라는 회사 코스닥 등록업체고, 핸디소프트도 코스닥 등록업체고, 이게 이쪽이 뭐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있고 이쪽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면 앞에 보면 장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단 등 기능성 소재 기업이고, 솔루에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사물 인터넷 등 사업을 영위한다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물 인터넷. 그리고 솔루에타의 종속회사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자동차 전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5G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잖아요. 초고속, 그 다음에 초저지연. 초저지연 말이 좀 어렵죠. 초저지연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지연을 하는 것을 아주 낮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낮게. 초저지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그 엔드, 끝과 엔드, 끝을 연결시키는데 아주 뭐냐면 전달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지연을 최대한 늦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 간 어때요? 전송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연결인데 이 회사는 초저지연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저지연. 초저지연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초저지연 스위치,
스위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00기가 스위치 이런 부분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초저지원 스위치 이런 부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뭐 아주 전송 시간을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쪽 전장 산업에서 자율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자율 운행 자동차.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전송 시간이 빠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면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초저지연 관련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솔루에타나 관련된 자동차 전장 산업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핸디 소프트하고도 사물 인터넷 초연결이잖아요. 초연결. 그렇죠. 5G와 초저 지원과 초연결을 통해서 어떤 그 자율 자동차 전장 산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 분야를 골라서 지금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주고 그냥 기업 평가, 신용 평가를 보냐 B 플러스.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재고가 어때요? 높고 매출 채권이 높고 신용 평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근데 지금 어때?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예상 현재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게 B 플러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크레더블이.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연역은 한번 보셔요. 이 부분은 회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요. 보시면 솔루에타 지분 취득, 그쵸? 그래서 소규모 합병하고 이런 부분 쭉 보시요. DMC가 아마 그걸 거예요. 자동차 전장산업. 그래서 자율주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 나스닥 상장사 존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했다가 이제 상호로 변경한 거죠. 다산 존 솔루션스.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기반사 초고속 인터넷 통신 기반이잖아요. 어때요? 해외에 배타적이라고요. 배타적. 미국 회사 얘기는 우호적이지만 해외 배타 화웨이 보세요. 화웨이. 그렇죠? 배타적이죠? 왜냐면 이게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M&A를 통해서 진출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M&A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어때요? 지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 작년부터 계속 이익을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 보세요. 이제 프랑스. 그렇죠? 그다음에 전북도청, LG U 플러스와 5C 서비스 전송 장비 공급사 선정. 그렇죠? 100기가 스위치. 100기가 스위치가 뭐냐면 이거 추저 지원과 관련된 건데 100기가 스위치가 지금 과거 LTE 쪽 있죠. 그것보다 10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10배 빠른 거다. 아주 초고속 10배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기가 스위치하고 초저 지원 스위치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에요. 그래서 5G 쪽 그리고 초저 지원은 어때요?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 전송이 끊기면 안 돼. 지연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보안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전환권 행사가 많죠. 지금 전환사채는 지금 이자율이 뭐예요? 0%잖아요. 0%다는 것은 뭐예요? 그 채권자들이 이자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보고 들어온다. 그래서 전환권 행사한다. 전환권 행사하는 가격이 뭐예요? 이 가격이다. 그렇죠? 한 5,800원대. 그러면 이 가격이 뭐예요? 최소한 시멘트 역할을 한다. 여기서 도저히 안 내려가기 못하게 시멘트 역할을 한다. 이 가격이. 그래서 만약 이 가격보다 적어진 내려갔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경제 환경에 의해서 내려갔다.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하셔도 안전 마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상환 전환사채를 보니까 사회는 이미 다 전환권 행사가 됐어요. 그죠? 없죠. 우회는 뭐예요? 지금 131만 9,903주였는데 10월 1일 날 24,180주가 전환권 행사가 있었고 좀 나머지가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6회치는 뭐예요? 6,760원에 했는데 지금 전환권 가액이 조정됐죠. 6,305원으로 전환 가액이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행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행사가 되면 어때요? 부채 비율은 낮아지겠죠.
대신에 주주들은 어떻게 이익이 희석화되죠. 희석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번에 제가 전환사채 동영상을 설명해 드렸을 때 어땠어요? 성장하는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은 전환사채 채권자나 주주가 동시에 부가 증가된다는 그 연구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런 회사가 만약 M&A 관련된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독일 쪽 독일 회사 하면서 매출이 또 증가되고 지금 아마 원래 전 세계 FTT 초고속 인터넷망이 원래 12위에서 지금 미국 회사를 인수하면서 7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독일 회사 올라가면 좀 더 순위가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교환 자체는 자기 주식과 서로 교환된다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한번 사업의 내용을 볼게요. 네트워크 부분하고 자동차 전장. 그렇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시너지 효과가 네트워크 요즘은 자율주행차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지배회사의 별도 매출 구성은 뭐냐 별도 사업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본연의 사업도 하지만 사업은 18.9% 안 해요. 지배회사 별도 이건 별도 연결이 아니라 경영 서비스 뭐 로열티 같은 거 받겠죠 지배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 로열티 수입 그다음 기타 수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뭐 배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자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어때요? 통신 사업자 시장과 기업 공공 시장으로 구분해요. 국내 통신 사업자 시장은 뭐예요? FTTH 이게 뭐예요? 초고속 인터넷 설비 투자죠. 증가하는 추세고 어때요? 모바일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어때요? 모바일 백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미 무선 랜 등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모바일 백홀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야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IT 투자가 보수적인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어때요? 네트워크 장비 시장도 감소세 혹은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고 있으나 정부 공공시장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 시장 확대와 국산 장비 사용률 제고 노력에 따라 사업 기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어때요? 5C,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AR, VR, 자율주행차, 커넥티카.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거든. 이 회사와 연결 자율주행차하고 커넥티카도 어때요? 이 회사 네트워크잖아요. 그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아까 그 자동차 전장 산업 이쪽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간 통신 사업자들은 통신 서비스 품질 높이기 위해서 망고도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를 비롯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초고속 인터넷망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세계적으로 뭐예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아직 초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속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해 준다면 초고속 인터넷망도 어때요? 성장 산업에 무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입을.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로 계속 확장을 하는 부분이 좀 지금 약간 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확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경쟁 요소는 뭐냐면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과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드 레퍼런스라는 진입 장벽이 존재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분야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 이제 어떤 표준이나 기준들이 딱 잡히면 다른 회사 경험이 없는 회사는 진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방에 자사의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이는 해당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 공공시장은 필드 레퍼런스와 함께 뭐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 능력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인데 보통 해외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에 강하고 우리 국산 기업들은 어때요? 국내 기업들은 좀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좀 많이 지금 어때요? 경험도 쌓고 인증도 받아서 지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바일 백홀 같은 경우도 어때요? 글로벌 표준 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고, 이러한 한국철도공사에 이어 서울시, 전북도청 등 대형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백본 스위치를 공급하는 등 최근 공급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자원 조달 특정 보면 비메모리, 메인 칩 등이 주요 원재료예요. 근데 보통 해외에서 조달하니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 그 파생 상품 있죠?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데 어때요? 이게 상당히 손실도 많이 나고 평가 손실도 많이 이익도 많이 있고 해서 서로 이제 쌤쌤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용 측면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글로벌 유선 네트워크 시장, 장비 시장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초고속 인터넷망 시장에서 10위에서 지금 미국 통신회사 존 테크놀로지 이제 상호가 바뀌었죠. 그 다산 존 솔루션스로 바뀌어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7위권으로 진입을 했죠. 그렇죠. 올해 또 M&A 추가 키마일이라는 독일 회사를 아마 또 추가적으로 M&A를 해요. 이 부분까지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지난 2016 9월 9일에 나스닥 상장법인 존 테크놀로지 현 다산 존 솔루션스를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했어요. 그래서 연결로 딱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북미 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 다산존 솔루션스가 지금 독일 통신 장비 기업인 키마일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요. M&A 좀 확정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거래선 다각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마일은 2018년 매출액 4천만 유로, 4천만 유로면 한 1,200원대를 하면은 한 513억 정도. 그럼 어때요? 그리고 31개국에서 16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많겠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많아지면 어때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하면 또 원가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매출이 한 513억 정도 1년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또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있는 회사 나라들은 나중에 성장이 되면 참 규모의 측면에서도 이 회사가 지금 7위권에서 이 회사까지 M&A 성공하면 뭐 5위권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전략인 것 같아요. 자동차 전장 산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율주행차, 커넥티카 이런 부분들, 차량 내 네트워크 어때요? 이런 부분들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 초저지연 스위치와 그 네트워크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커넥트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어때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동차 전장 산업 쪽이 뭐 아직 의미 있는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제품 같은 경우 비밀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영업 관련된 기밀, 비공개 사항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기밀, 비공개 사항, 원재료도 비밀. 분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분석을 하기가 힘들고 뭐 비밀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비밀을 또 누설하면 서로 영업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상대방 거래처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분석하기는 쉽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감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매 경로 이렇게 보니까 직판 영업을 많이 하고 국내 경우는 그리고 북미 쪽은 어떻게 다산 존 솔루션스를 통해서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인도, 프랑스, 베트남 등 현지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노키아 등 ODM을 무료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KT, SK 브로드밴드, LG U+, LG U+와 5G 아까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 그렇죠. 연역에서 봤죠. 이 부분도 지금 뭐냐면 아마 그 5G 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화웨이가 제일 앞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보다도 화웨이가 그래서 이제 LG 쪽이
지금 제일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쪽 이제 보이콧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의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일본 소프트뱅크 이쪽, 대만 청와텔레콤, 비에텔, 피브레인 어때요? 상당히 그렇죠. 이제 다 보면 통신사들, 예.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출은 뭐예요? 벤치마크 테스트, 검증 시험을 통한 기술 검증 이후에 직접 수주를 통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제휴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 6월에 프랑스 최대 건설사이자 통신사업자인 NG, 아까 프랑스 관련된 그게 많이 발생했죠. 연역에서 볼 때 피아트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초고속 인터넷 구축 사업의 주요 통신 장비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안드라, 프레데스주 정부 통신 사업자 이것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하여 인도 현지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 및 통신 장비 생산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인도가 아까 보면 매출은 발생하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여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주 잔고 현황 보면 비밀이래. 이것도 비밀. 그래서 나스닥도 아직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 왜냐면 공시가 되면 좀 손실이 발생하나 봐요. 서로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영업 연구 개발비 주석상 한번 볼게요. 주석상을 보면 다산 인베스트먼트가 23.75%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교환 대상, 교환 사채와 배정되어 있다는 거. 신용자산 운용이 어때요? 7.23%. 어때요? 좀 리스크가 많은 회사인데 좀 어때요? 그래도 투자하는 회사들이 뭐예요? 전환사채도 0%, 교환사채도 0%로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신용자산 운용도 주주로 들어가 있고. 자, 잠깐만.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넘어갈게요. 제품 판매 수익은 어때요? 인도 시점, 양도하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고 용역 제공 수입은 진행률에 따라서 어때요? 시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는 거. 매출 채권을 보면 여기는 희한하게 연령 분석에 의한 그 정보가 없어요.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연령 분석에 의한 정보가 없어서 지금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대비 33.4%, 34.6%, 그래도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회수에 대한 충당금도 보면 더 적게 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오래된 채권들이 악성 채권들이 회수가 되고 이제 최근에 좀 기간이 짧은 연체 기간이 짧은 매출 채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연령 분석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그래도 뭐 체크는 해보시고 다음 분기에 한번 관찰을 해보셔요. 미수금 보면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많이 설정됐죠. 작년에 3억 정도 설정됐는데 올해 24억이니까 한 21억 정도 추가됐죠. 21억이 추가됐어요. 대손 삼각비 설정이. 그리고 작년도에 2억이었는데 41억이니까 뭐 한 39억 정도. 그러니까 뭐 한 40억 정도 되고 이게 뭐 21억이니까 한 61억 정도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된 게. 지금 어때 61억 정도 그래서 기타 비용이 증가되니까 단기 순손실이 팍 발생해 버리잖아요. 이건 뭐 문제가 있죠. 단기 대여금 이런 부분들은 왜 돈을 왜 못 받을까요? 참. 자, 지급 보증 내용을 이제 이런 부분 지급 보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환사채 보증. 관계회사 DTS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보유 중인 DT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연대 보증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 우발 그런 부분이죠. 솔로에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셔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어, 특수관계자의 자금 거래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여금이 많잖아요. 지금 대여금 DTS도 그렇고, 아까 충당금 설정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도 다산 인베스트먼트 대여한 것들은 회수가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만큼만 지금 그 한 부분이죠. 회수가 많이 됐죠. 예. 재고자산이 좀 그래요. 재고자산이 이거는 관찰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관찰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고 좀 이게 안 팔려서 쌓인 건지 안전 재고인지 아니면 원래 이게 이제 그 뭐야 이 부분이 원래 원가로 들어가야 될 건지 3분기 때 그래서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에서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 그럼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 이 재고가 소진이 되는지 예. 만약 안전 재고라면 4분기에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 원재료는 뭐 증가하는 건 상관없죠. 예. 전환사채 교환사채 아까 설명드렸어요. 교환사채 그렇죠. 0%다 0%예요. 전환사채도 만기 수익률은 뭐냐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1%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교환사채 보면 약정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20일 이상 거래 정지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50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끼리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연복리 15%를 적용해서 만기 전 상환 청구가 채권자들이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 복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예요? 이런 부분이 안 걸리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쵸?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매출액 예,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판매관리비 및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가 이쪽이고 연구개발비는 뭐 또 이렇게 연구개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뭐 애매해요. 비용 및 성격별 분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보려고 했더니만 급여 및 상여는 어때요? 좀 많이 증가했죠? 어, 그리고 퇴직급여는 감소했고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분석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구개발비 잠깐 연구개발비가 300억이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게 연구개발비인지 내용이 300억, 308억. 예. 금융수익하고 지금 좀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많이 줄었죠.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고 작년에 이만큼 있었어도 적자가 났어요. 어차피 금융비용 보면 이자 비용은 25억 정도밖에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 이자가 안 나가는 교환사채 발행해서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이 부분 전년도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해마다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치평가 손실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도 파생상품 평가 손실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쪽에 있다 보니까 해외 좀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타 영업 수익도 이제 영업 비용도 기타 비용도 보면 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어때요? 24억에서 61억이 엄청나게 또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회사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계속 발생하냐, 이렇게 뭐 증가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냐, 상각이 왜 대여금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상각비를 계속 증가시키냐,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게 대손 상각비를 설정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타에 대해서는 기타 비용으로 하고 이것은 영업 판관비라고 하고 그렇죠. 현금 흐름도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뭐 특별한 건 없고 전환 청구가 됐고 뭐 특별한 거는 이제 더 없어요.
그랬고 이제 뭐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5G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인데 이 회사는 상당히 세 가지가 어때요? 초고속, 100기가 스위치 어때요? LTE 기존 LTE보다 어때요? 10배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초저지연 스위치 어때요? 데이터 전송 시간을 아주 지연을 안 시키고 계속. 그래서 어때요? 초저지연 스위치. 그렇죠? 초저지연 스위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100기가 스위치.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자회사 뭐예요? 종속 관계 회사들과도 뭐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죠? 관계 회사들과도 그 뭐예요? 자동차 전장 산업. 그렇죠? 자율주행차 어때요? 끊기면 안 되지 신호가 초저지연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예요? 커넥티카. 그렇죠? 커넥티카 연결. 그렇죠? 계속 네트워크 관련된 어때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예요? 또 모바일 백홀이라고 아까 그 봤죠? 모바일 백홀. 그 부분도 좀 많이 지금 이제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고속 인터넷. 그쵸? 이것도 뭐예요? 우리나라는 일상화됐지만 지금 아직 세계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회사는 해외 쪽에 상당히 어때요? 지금 확장을 시켜놨잖아요. 미국 쪽 나스닥하고 이번 독일 쪽도 그렇고. 그래서 뭐예요? M&A 쪽이 뭐예요? 지금 M&A와 관련된 성장. 독일 쪽 다시 M&A 하면 어때요? 매출이 500억 정도는 1년에 증가가 되죠? 500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이제 이것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원가도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고 원가도 더 세이브 규모 경제에 의해서 세이브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M&A와 관련된 성장과 그렇죠. 이 회사는 M&A와 관련된 성장과 그 다음에 그 본연의 사업 5G 그쵸? 5G나 본연의 모바일 백홀 본연의 사업의 성장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어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턴 어라운드 초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초기.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초장기 투자 대상은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어떤 그 경제적 혜자를 가진 어떤 초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황에 따라 투자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턴 어라운드 되는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 그 초기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5G 투자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시간의 문제지만 언제든지 이거는 미래에 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초기 단계이면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신에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뭐예요? 뭐예요? 지금 뭐 그 재고 그렇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고려해야 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생명주기. 처음에 태동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태동기에는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업황의 태동기잖아요. 지금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상황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좀 오늘도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좀 가급적이면 5G 관련된 어떤 그러한 업체들은 한번 훑어볼 거예요. 한 번씩 하나씩 몇 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훑어볼 건데 뭐 좀 액면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회사들 위주로 훑어볼 거예요. 안 좋은 회사인데 뭔가 좀 좋아질 만한 무언가가 있는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 한번 훑어볼 거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가급적이면 천천히 관찰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액면상은 안 좋기 때문에 천천히 관찰하시면서 들어가셔도 나중에
이런 회사들은 좋아질 때 표시가 나요. 그때 들어가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좀 많이 하시라.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이상입니다.